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어요. 좀 복기를 해볼까요? 예,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5개월 하락을 했고 12월에 지금 반등 시도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그렇게 뭐 강한 그런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코스피는 1% 상승을 했고 코스닥 0.74% 하락을 했는데 장중 저가가 코스피는 3.87%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5.57%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으로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9천억 정도의 매수가 순매수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선물 매수를 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조 5천억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1조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던 것은 지난주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6,200억 순매도 그리고 사모펀드가 1,200억 순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즉 개별 종목을 거래를 많이 하는 그쪽에서는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뉴욕 증시 변동성이 조금 더 네, 컸습니다. 2주간을 본다면 더욱더 확대된 변동성이었는데 네. 좀 뉴욕 증시의 주요적인 특징적인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1.9%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스닥이 2주간 6% 하락을 했습니다. 어, 다우는 4주 연속 지금 하락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다우의 하락폭이 좀 작게 지금 보이죠. 근데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나스닥은 그동안에 괜찮았다가 하락하면서 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기저에는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이 지금 우려가 되면서 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제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 4.2%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 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1.35%를 급락했어요. 그러면 국제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오르고 그리고 다우에는 산업주가 빠지죠. 그래야 근데 지난주 되는데. 금요일 날 네. 보면은 나스닥이 1.9% 하락하고 다우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지금 어, 전반적인 오미크론의 얘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긴축에 대한 것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성장주가 좀 하락을 하고 그동안에 좀 내렸던 다우는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경기 둔화와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더 기술주 중심으로의 네. 변동성을 확대했던 것이 좀 큰 뉴욕 증시 특징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만 보더라도 주 후반에 또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예. 정도의 좀 변동성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예. 어떤 좀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유럽 정상회의도 있고 유로존 재무제한 건회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글로벌 시황에서는 중국의 11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먼저 나올 거고요. 지난번에 PPI가 13.5%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10일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 6.2%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상은 뭐 6.7%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 오미크론 이전에도 좀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사실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이 다음 주 FOMC 회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1년에 4번뿐이 없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파생 상품과 연계된 수급이 우리 시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료보다는 더 우선하면서 거래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청산 포지션도 있을 것이고 음. 또 내년도와 연계된 스프레드 포지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수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지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등락을 많이 보이고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에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주 후반에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지만 대내적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좀 살펴봐야 되지만 과연 오늘부터 이제 또 열리는 네. 장에 대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좀 많고요. 변동성이 있고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변동성, 뭐 지표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 2,900포인트 붕괴 후에 곧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3,0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11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들어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배당을 노린 매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공매도를 했던 것을 갚아야겠죠. 연말에 되면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배당을 내가 가지고 공매도한 사람이 빌려서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일부 청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양극단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번에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전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시장이. 그래서 네. 외국인들 수급을 바라보면서 코스피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방일 가능성도 높습니까? 외국인 상방 수급은? 하방으로요. 네. 매수 매도를 해서. 네 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위에 3,000포인트 위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생각하는데 동시만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그동안에 올해 내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금융투자는 미니 선물에 의한 요번에 동시만기니까 이제 미니 선물 플러스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네. 그것을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후에 시장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물을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받으면은 시장은 그래도 수급에 의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1월달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뭐 또다시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이번 주 시장인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은 또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연중 내내 박스권으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연말에 세금 회피 매물 그리고 차익 매물 그리고 정리 매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요즘에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이러한 차익 매물이 끝나고 나서 강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매물이 끝나고 이제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은 내년까지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개별 종목의 매물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시장이 과거의 경험으로도 볼 때도 테이퍼링을 한다. 또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그 발표 날 때쯤 되면 변동성이 심했고요. 그리고 시행한다고 하기 전에 변동성이 심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행할 때는 오히려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시행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온갖 악재들이 시장에 막 나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악재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럼 이 구간을 좀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장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그동안에 있었죠.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있었는데 지난번에 2,900포인트를 깨면서 약간 레벨 다운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 근처 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은 어느 정도 출회되면서 다시 한번 재하락하고 그 박스권 안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양도세 이제 네. 문제도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고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네.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스닥 대비 이제 코스피가 네. 선방하긴 했지만 네. 그럼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면 지금의 변동성을 코스닥 시장 좀 이용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 사실 뭐 가치나 뭐 늘 얘기하지만 시황의 큰 변화나 가치의 변화 없이 수급적 이유로 빠지는 종목들은 자기 가치를 찾아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종목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주요적인 이슈를 통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지난 마감 이후에 오늘 개장 전까지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고와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20% 넘게 급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결국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192억 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 충격과 또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내년에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BTS가 미국 LA에서 개최한 콘서트에서 나흘 동안 394억 원에 육박하는 티켓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SK스퀘어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1,000대로 늘리고 수소 충전소도 2023년까지 52기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까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다행히 좀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의 네. 경고가 굉장히 큰 예. 변동성을 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더 심각하다. 네. 특히 이제 코인 버블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급락을 한 거고 빅테크가 같이 하락을 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가 하락을 했다면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끝났다, 이거 망한다, 제로 된다라고 하는 비트코인 부고 기사 모음이라는 게 있대요. 네.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2009년 이후에 41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꾸준히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한 번 이런 큰 변동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이렇게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올해 4대 거래소의 코인 신규 계좌 개설 그 자료 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542만 건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542만 건 신규 계좌가 개설됐대요. 언제든지 시장은 자본시장은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 쏠림 현상의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이 좀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돼 있었고 네. 또 이런 얘기에 의해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을 인정하고 그쪽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코인 자체의 부분보다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헝다그룹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3일 밤에 홍콩 거래소에 2조 6천억 달러의 달러 표시 채권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공시가 올라온 거예요. 네. 일종의 우리나라 같은 조회 공시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금융당국에서는 개별 사건이라고 하면서 파장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항상
우리 그 탄광속 카나리아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연쇄 효과가 있어서 금융권 전반이나 채권 시장이나 금융상품 또는 시공사나 자재 공급업체에 연결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내년도에 둔화되지 않겠냐 예상보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런 일을 우리는 IMF 외환위기에 저는 증권맨으로 이런 경험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 나중에 별 문제 없이 살아났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디폴트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서 있는 디폴트가 되느냐. 질서 있는 디폴트라 얘기는 시장에 큰 파장을 주지 않고 디폴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수술을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중국 것이거든요. 정부가 잘 막아줄까요? 그런 부분을? 일부분은 막아주고 일부분은 스스로 하라고 하겠죠. 사실 뭐 좀 더 말씀드린다면 처음에는 알아서 해. 자산 매각하고 그리고 사재 출연하고 그래서 막는 데까지 막아. 그렇게 해놓고 시장에 큰 파장이 없을 때 디폴트를 그냥 시켜버리겠죠.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 다 공적 자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오늘의 은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 과정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이 파장이 얼마나 더 이제 글로벌리 해외로 이전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달러 표시의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92억 달러 규모가 그 예. 규모적인 측면에서 예. 그렇게 크지 예, 않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내부의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 또는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있지만 네. 해외에 이게 연쇄 효과를 해서 어. 금융시장에 미니 위기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광성 카리아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나오면은 이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아까 뉴스들은 전반적으로 뭐 개별 뭐 네. 기업에 대한 뉴스이기 때문에 저 다른 뉴스를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반도체와 IT 쪽이에요. 그렇죠. 네, 반도체와 IT 쪽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이번에 4분기에 하락한다 그랬고 내년도에 하락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았죠. 근데 요즘 좀 반등을 주니까 또 뭐 이제 하락폭이 둔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대세이잖아요.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는요 테마가 아니고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죠. 내년에 애플카를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전기차 진출한다, 자율주행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좀 돌아오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추종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들, IT 기기들 이런 네. 부분들은 새로운 지금 시대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IT 쪽의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내년도에 특히 내년 1분기에 상당히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시장은 사실은 언제나 투자는 그렇지만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냐. 지금 보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오미크론 우려를 하고 있죠.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도 나는 이 기업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런 기업을 내가 찾아서 슬림화해서 가져가는 게 지금의 투자 전략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에 아무래도 대내적인 좀 수급 이벤트도 있고 미국의 또 주요 지표를 기다리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네. 박스권 상단까지 열심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인데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IT 쪽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과 이 안에서의 투자 팁까지 좀 찾아볼까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 아이폰 목표를 3억대라고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 목표가 올해 대비 30% 업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스마트폰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참고로 올해 2.67억대, 2.6억대 정도 되는데요. 네. 내년에 목표가 3.3억대입니다. 이 얘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 부품들은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카메라 업종들이 지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IT의 부품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위 업사이드가 있어서
지금 저평가되었다라는 기업들이 속속 이제 요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지만 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MC넥스나 PSK 홀딩스나 GST, 예스셈,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료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오히려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이런 이슈를 또 봤을 때 최근에 또 우리 코로나 관련한 이슈가 예. 부각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좀 네.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쪽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원격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가야만 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네. 생각해요. 물론 규제와 정책적인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닥 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원격 의료 선도 회사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정책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헬스케어 전체적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요즘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카카오에서 사내 독립법인을 설립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한다 이러면서 그 커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원격 의료 결국 올 것이다 이렇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돈은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의 네, 헬스케어주들을 보신다. 그 지금 긴 관점이라고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이 섹터는 이 종목은 좀 긴 관점에서 봐라라고 하면요. 네. 긴 관점을 들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크니까요. 예,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성장 섹터에 투자할 때는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저축하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서 그 성장 섹터에 정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이런 성장 섹터를 보시면은 사실은 그런 투자를 하면은 이런 시황이나 노이즈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 굉장히 강할 때 좀 선제적으로 IT주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관심주 뭐 MC넥스와 PSK 홀딩스, GST, 덕산 하이메탈과 같은 종목들 꼽아주셨으니까 이번 한 주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